네. 지금 명호님한테 잠시 다시 호스트 넘겼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다시 송원님, 잠시만요.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부터 lecture for backpropagation에 관련돼서 제가 공부한 자료 조금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좀 급하게 준비를 하느라 슬라이드를 한 번밖에 보지를 못해서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이 아마 수업에 안 나온 내용도 많이 있을 테고 반대로 수업에서 나왔지만 제가 설명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을 테니까 꼭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수업을 이제 네, 렉처를 다시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렉처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백프로파게이션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트릭들이나 팁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백프로파게이션 하기 앞서서 체인 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앞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제 체인 룰의 목적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할 때 저희가 많은 계산 코스트를 들이지 않고 빠르게 파라미터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적용되는 기법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은 이제 네, 식이 있을 텐데 이 식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S에 대한 W의 미분 값을 구하고 싶다, 기울기를 구하고 싶다 했을 때 이것을 직접적으로 바로 구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H와 Z를 통해서 S에 대한 W의 미분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여기서 아까 앞서 강의에서 나왔던 모델에 대해서 이런 체인룰을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슬라이드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결과에 대한 노드, 그러니까 이것이 이진 분류를 할 때 결과에 대한 노드 S가 있고 그 S에 대해서 저희가 파라미터 W의 미분값을 구한다고 했을 때 체인 룰을 구하면은 먼저 앞서 잠깐 나왔었지만 이 S에 대한 H의 미분 곱하기 H에 대한 Z의 미분이란 것을 델타라는 것으로 치환을 하고요. 델타에다가 Z에 대한 W의 미분 값을 곱하는 것으로 이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Z라는 것은 저 H라는 노드에 대한 입력이 되거든요. 따라서 Z라는 것은 WX 플러스 B라고 다시 쓸 수 있고 이게 지금 매트릭스 폼이기 때문에 하나의 원소에 대해서만 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WIJ에 대한 원소에 대해서만 보자면 그거에 대한 게 아래에 식에 적혀 있고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ZI에 대한 WIJ의 미분값은 입력 XJ와 같다라는 것이 결과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모델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뭐 방법과는 조금 연관이 크게는 없기 때문에 잠깐 그냥 이 모델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한다라고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앞에 나왔던 모델에 대한 식을 조금 예쁘게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S에 대한 WIJ의 미분값은 델타 I 곱하기 XJ가 되고 델타 I의 값을 여기서 에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XJ는 로컬 그레디언트에 해당되고요. 이것은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제너럴한 모델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 백프로파게이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 가지 팁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앞선 강의에서 나왔던 것처럼 트랜스포즈 같은 경우 등이 이제 여러 가지 미분을 하다 보면은 차원이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보고 유의하고 실수하지 말 것. 이 첫 번째 팁이고 두 번째 팁은 그냥 체인룰 자체가 두 번째 팁이어서 체인룰이 이렇게 하는 것이다. 뭐 이제 이거를 잘 기억해 둬라.
라는 게 세 번째 팁입니다. 두 번째 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팁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맥스를 뭐 이제 미분을 해서 백프로파게이션을 진행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소프트맥스를 어떻게 미분할 것인가 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한 다음에 이제 소프트맥스에 대한 미분을 구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는 먼저 제대로 분류한 클래스, 그러니까 제대로 분류한 클래스에 해당하는 노드에 대해서 먼저 미분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노드들에 대해서 미분을 진행하는 게 좋다라는 게 세 번째 팁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이용한 소프트맥스의 이제 미분식을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correct 클래스에 대한 미분식과 이제 incorrect 클래스에 대한 미분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나눠서 생각하는 게 조금 더 계산에 용이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뭐 네 번째 내용은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주로 그레디언트를 구할 때 매트릭스 형태로 구해왔었는데 혹여나 매트릭스 형태가 조금 어렵다 싶으시면은 먼저 엘리멘트 와이즈로 원소 하나하나에 대한 미분을 구해보고 그렇게 구하다 보면은 이제 일반적인 매트릭스 폼에 대한 미분도 쉽게 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엘리멘트 와이즈로 어렵다면 엘리멘트 와이즈로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게 네 번째 팁입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팁에 대한 것도 첫 번째 팁이랑 굉장히 유사한데요. 이제 델타 등이 아까 보셨다시피 에러 시그널에 해당하는 델타 등이 차원이 조금 도중에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유의를 하고 잘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게 팁입니다. 참고로 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이 렉처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꽤 방대하기 때문에 질문은 나중에 몰아서 안 하셔도 되고 그냥 그때그때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은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앞선 강의에서 나왔던 예에 대해서 저희가 뭐 미분을 구하고 해당 미분의 그러니까 에러 시그널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식인데요.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뭐 에러 시그널 델타가 있고 델타에다가 웨이트를 곱한 형식으로 구비한 행렬을 구하고 그 다음에 뭐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미분을 구하는 것으로 최종적인 이제 미분을 구하게 됩니다. 네, 지금 굉장히 강의 내용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과적으로 저희가 NLP 수업이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와 같은 NLP 모델들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이제 최종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이제 업데이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잠깐 설명을 할 것인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만약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적다라고 한다면은 흔히 인터넷상에 공개되어 있는 프리트레인 워드 벡터를 모델을 그대로 이용하고 파인 튜닝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게 지금 이후에 나타날 슬라이드에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이유를 잠깐 보여줄 텐데요. 먼저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총 3개라고 합시다.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TV와 텔리고 그 다음에 테스팅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텔레비전이라고 합시다.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TV와 텔리에 대한 데이터만 있고 텔레비전에 대한 데이터는 없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럴 때 프리트레인드 된 워드 벡터를 사용하면은 저희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이제 분류를 했다라고 가정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프리트레인 된 워드 벡터를 이용했을 때 TV, 텔레비전이 상당히 유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제대로 워드백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여기서 TV와 텔리 단 2개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해당 모델을 업데이트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것인데요. 결과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TV, 텔리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새롭게 워드에 새로운 이제 벡터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텔리와 TV는 새로운 벡터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텔레비전은 학습이 되지 않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텔레비전은 기존의 벡터 그대로 갖고 있겠죠.
따라서 저희가 모델을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돼버리면은 TV와 텔리는 여전히 비슷한 위치의 벡터로서 남게 되지만 텔레비전은 전혀 다른 위치의 벡터로서 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따라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프리트레인된 이제 워드백 모델들을 사용할 수 있다면은 그냥 별 생각 없이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사용해라. 파인 튜닝을 하지 말고 사용을 해라. 라는 게 결론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인터넷상에 떠도는 프리트레인된 모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로 이미 학습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그만큼 많지 않다면은 그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파인 튜닝을 하는 것이 성능을 더 안 좋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파인 튜닝을 하지 않고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아까 말씀드린 그 NER 모델에 대한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에 대한 백프로파게이션과 팁들을 설명을 하였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제너럴한 백프로파게이션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아래의 그림과 같은 그래프 모델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것도 이제 NER, 아까 이제 NER 모델을 조금 그래프 형식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입력 X가 있고, 여기서 X는 뭐요, Museums in Paris 뭐 are amazing이었나요? 네, 그런 단어 벡터들의 concatenated 결과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W는 모델의 파라미터, weight에 해당하고, B는 바이어스, 편향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F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특정한 뭐 비선형적인 이제 뭐 그런 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맥스라든가 그런 함수에 해당할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X가 이 모델을 통과하면 어떻게 통과를 하게 되냐라는 걸 보게 되면은 먼저 X는 W에 대해서 곱해지고 그 결과 저희가 뭐 WX라고 그걸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거기다가 B를 더한 것을 Z라고 표현하고 그다음에 Z가 이제 함수 F로 Z를 변환시키면은 그게 H에 해당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리미트 와이드 곱을 이제 하게 됐을 때 H와 U에 대해서 하게 됐을 때 결과를 S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입력 X가 점점 모델을 통과하면서 이제 변환되는 과정을 forward propagation, 이제 한국어로는 순전파라고 하죠 보통. 네, 그런 표현을 쓰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백프로파게이션, 역전파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 하면은 이제 말 그대로 모델을 거꾸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마지막 노드에 입력되는 것은 항상 1로 고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1로 고정이 된 상태에서 마지막 노드에 1이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각각의 노드들이 로컬 그레디언트라는 값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로컬 그레디언트 입력된 것과 로컬 그레디언트를 곱한 것을 아웃풋으로 내뱉는 것이 아래의 그림의 파란색 화살표가 나타나는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마지막 노드, 이제 엘리멘트 와이스 곱에 해당하는 노드의 입력을 보시면은 S에 대한 S의 미분이니까 1이 입력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엘리멘트 와이스 곱에 로컬 그레디언트에 해당하는 것을 거기다 곱해서 이제 뭐 S에 대한 H의 미분을 구하고 이게 쭉쭉쭉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레디언트를 구하고요.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은 아까 이제 이쪽에 이 모델의 F에 대한 노드만 보게 된다면은 F의 노드에 입력이 되는 것은 이제 윈 노드에서 전파되어 온 이제 그레디언트, 이제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업스트림 그레디언트가 입력이 된다면은 여기에 이 노드가 갖고 있던 로컬 그레디언트 값을 곱해서 그것을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이제 역전파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렇게 로컬 그레디언트와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를 곱하면은 체인 룰에 따라서 이 아래 노드에 해당하는 미분 값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봐서 노드에 만약 입력이 두 개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아까 본 것처럼 곱셈 노드, 이제
맨 처음 x가 입력됐을 때 거기에 파라미터 w를 곱하는 노드를 보게 된다면 입력이 두 개 w와 x가 있고 출력이 z가 되게 되겠죠. 이때 뭐 이제 곱셈 노드에 어떤 업스트림 그레디언트가 들어올 것이고 로컬 그레디언트가 이제 두 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각각의 입력에 대한 로컬 그레디언트가 생기고요. 이러한 각각의 로컬 그레디언트를 업스트림 그레디언트에 곱하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각각의 입력에 대한 그레디언트 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결국 필요로 하는 것은 어쨌든 S에 대한 W에 대한 S를 W로 미분한 그 그레디언트가 필요하게 되니까 위의 그레디언트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위에 보이는 f라는 함수를 아까 같은 이제 그래프 형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것에 대한 백프로파게이션을 구하는 과정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위에 f라는 함수는 아래에 3스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먼저 뭐 위의 함수를 순서대로 보게 되면은 먼저 x와 y를 더하고 그 다음에 y와 z 중에 맥시멈을 하나 이제 구한 다음에 그것을 b라고 잠시 놓고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구한 x와 y를 합한 값 a와 b를 곱한 것을 출력값 f로 두게 됩니다. 이것을 아래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구체적인 값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x에 1을 놓고 y에 2라는 값을 주고 z에 0이라는 값을 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함수값 f는 6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때 덥셈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당연히 이제 너무 당연한 거긴 한데 예를 들어 위에 a equal x 플러스 y라는 식을 보게 되면은 해당 식이 그러니까 a를 x에 대해 미분을 하게 되면 당연히 1이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a를 x로 미분한 값도 1이고 a를 y로 미분한 값도 1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맥시멈 값을 찾아내는 함수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은 해당 맥시멈 값은 이제 맥스만을 통과시키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2라는 y 값과 0이라는 z 값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맥스 노드는 2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y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고 z에 대한 정보는 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 맥스는 결국에는 맥스 이퀄 y가 되게 됩니다. 정확히는 이제 b가 되겠죠. b 이퀄 y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b를 y로 나눈 값은 1이 되고 b를 z로 나눈 값은 0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곱셈 같은 경우도 간단한데요. 이제 곱셈의 결과 f에 대해서 f를 a로 미분한 값은 b가 되게 될 것이고 f를 b로 미분한 값은 반대로 a가 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분 값을 이제 저희가 얻을 수 있고요. 이것들을 토대로 역전파를 진행하게 되면은 먼저 마지막 곱셈 노드에 1이라는 값이 이제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로 입력이 되게 되면은 이것들이 점점 로컬 그레디언트와 곱해지면서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가 만들어질 거고요. 이것들이 이제 그 아래 노드들에 점점 전파가 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원했던 입력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백프로파게이션 하는 과정 자체는 굉장히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나온 예에 대해서는 더는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 넘어를 갈 텐데 혹시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백프로파게이션을 구할 때 팁도 한 가지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어,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그레디언트를 한 번에 구해라 라는 게 이 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잘못된 예를 하나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NER 모델에 대해서 먼저 바이어스에 대한 미분을 구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역전파를 통해서 아까 S에 대한 S를 B로 미분한 기울기를 저희가 구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W로 미분한 값을 구하게 되면은 이 파란색 화살표와 빨간색 화살표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똑같은 작업을 2번씩 반복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작업을 하지 말고 한 번에 스트림을 쭉 내려오면서 초록색 선을 쭉 내려오면서 플러스 노드에 걸렸을 때 S에 대한 B의 미분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로컬 그레디언트를 곱해서 다운스트림 내보내는 것으로 추가적인 작업 없이 바로 S를 W로 미분한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제너럴한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 표현을 한 것인데요. 먼저 토폴로지컬 솔트 오더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위상 정렬이라고 해서 이제 그래프 티어리에 사용하는 표현인데 간단히 말해서 이제 저희가 미분을 구하는 순서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에 대한 건데 입력이 되는 순서대로 나중에 이제 입력이 되는 순서의 반대 방향으로 미분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그 왼쪽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네, 검은색 화살표를 저희가 따라갈 텐데요. 이 맨 밑에 있는 빨간색 두 개의 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 지금 제 마우스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왼쪽 아래에 있는 빨간색 원은 그 위에 두 단계를 거친 빨간색 원과 그 다음에 바로 올라가는 이제 원 두 개에 대해서 입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빨간색 원은 이제 바로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원에 대해서만 입력을 주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두 개, 제일 밑에 있는 빨간색 원 두 개, 다음에 미분을, 이제 그 전에 미분을 계산해야 되는 것들은 직후에 있는 원 세 개와 그 다음에 빨간색 원, 왼쪽 아래에 빨간색 원과 연결되어 있는 두 번째 그 두 스텝 위에 있는 빨간색 원의 미분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 저희가 결국에는 이제 forward propagation을 한 순서에 정확히 반대 순서대로 이제 back propagation을 구하고 만약에 어떤 특정한 노드들 같이 이제 출력이 3개 이상, 뭐 2개 이상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두 개가 동시에 한 노드에 대한 이제 back propagation이 진행이 될 텐데요. 예를 들어 맨 마지막 맨 아래 왼쪽에 빨간색 노드를 보면은 보라색 back propagation이 동시에 3개가 들어오고 있죠. 이렇게 여러 복수의 이제 업스트림 그레디언트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각각의 로컬 그레디언트 곱하고 그 썸을 하는 것으로 그 노드의 그레디언트를 구한다라는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원님 그 혹시 네. 이전 슬라이드에서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그 1번의 포워드 프로파게이션 부분 네. 강의 들으면서 약간 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 비진 네. 노즈인 토폴로지컬 솔트 오더가 네. 약간 저는 그 항상 이제 딥러닝 공부하면서도 그냥 이제 계산 넘겨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약간 네. 이 용어가 안 와닿더라고요. 비진 노즈인 토폴로지컬 솔트 오더 해서 약간 어떤 식으로 아, 이해하셨는지 약간 그런 부분들 네. 묻고 먼저 싶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수업을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예예. 조금 수업의 내용과는 다를 수 있겠지만 간단히 예예. 설명을 드리면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지금 현재 이 노드가 보이실 텐데 네네. 저희가 이 노드에 대해서 포워드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그냥 아래로 쭉 바로 가는 방법이나 예. 아니면 이제 위로 쭉 가는 방법 이렇게 한 가지가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이제 둘을 동시에 하나씩 이제 순차적으로죠. 그러니까 왼쪽 노드에서 시작해서 다음 쪽 노드 하나 계산하고 그 아래쪽 노드 계산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레이어 이제 순대로 계산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가 아래쪽 로드로 먼저 쭉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위쪽 루트로 쭉 계산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백프로파게이션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가 라는 이제 의문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좀 더 좋은 예가 있으면 좋겠는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요, 천천히 해주십시오. 네. 네. 네, 뭐 만약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저희가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을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계산을 할까인데요. 단순히 저희가 백프로파게이션을 이런 식으로 이런 방향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백프로파게이션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위쪽 패스에 대한 정보를 전혀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체인 룰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저희가 각각의 층에 대해서 이제 순서를 매겨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첫 번째, 여기는 두 번째, 여기는 세 번째, 여기는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래프가 이렇게 가면서 방문한 순서를 이제 오더별로 정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3번에 있는 3번 이제 저희가 3번이라고 오더를 제가 붙인 레이어를 보게 되면은 무조건 2번 오더에 있는 레이어를 통과한 입력값만이 3번 오더의 이제 레이어에 올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3번 이제 3번 오더의 레이어에 있는 노드들끼리는 순서는 전혀 상관없죠. 위쪽 노드를 먼저 계산해도 되고 아래쪽 노드를 먼저 계산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에 대해서 오더별로 레이어를 구한 다음에 백프로파게이션도 그 오더별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토폴로지컬 솔트 오더에 대한 내용이고요. 아, 예. 네. 아, 그래서 이제 뭐 보시면은 백프로파게이션도 4번 레이어를 먼저 구하고 그다음에 3번 레이어 두 개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다음에 2번을 무조건 구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이제 마지막에 오토 디플로레이션 어블 그 뒷장 슬라이드 제가 질문 드렸던 슬라이드에서 보시면은 네네. 그냥 그 전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그림도 상관없겠네요. 여기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왼쪽 두 개가 1번, 그다음 2번, 3번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들끼리 한 다음에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여기는 1번에서 스킵 커넥션 같이 넘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그럼 관계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잠시만요. 이제 이렇게 3번이 네네 맞습니다. 네, 그 화살표. 네네. 그러면은 일단은 저희가 네. 여기 세 개, 이 세 개를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요. 이쪽 세 개를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잠시만요. 이거를 복사를 할 수 없나? 저 여기다 그릴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생각만큼 안 나오네요. 네. 네. 저희가 이거를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노드를 계산해야겠죠. 두 번째 레이어에 대한 네, 이 두 번째 레이어들은 첫 번째 먼저 레이어를 계산한 다음에만 두 번째 노드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두 번째를 계산한 다음에만 이 세 번째를 계산할 수 있겠죠. 맨 위에 있는 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킵 커넥션이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두 번째 노드를 계산해야지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3번 오더에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순서가 정확히 똑같은데요. 여기서부터 백프로파게이션을 진행하면은 스킵 커넥션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3번을 진행한 다음에 3번 레이어의 오더를 다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더 2인 레이어를 백프로파게이션을 진행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스킵 커넥션을 먼저 타지 말고 이 두 개를 먼저 진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스킵 커넥션과 이 두 개에 대한 백프로파게이션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토폴로지컬 솔트 오더입니다. 정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은 말씀 주셨던 대로
토폴로지컬 솔트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딥러닝을 레이어별로 이제 순전파가 되고 그거 역전파가 되니까 어떤 같은 위상, 그러니까 같은 레이어끼리 있는 노드들끼리 묶어서 연산을 순전파도 해주고 역전파도 해준다. 이렇게 아, 이해하면 네. 될까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아, 같습니다. 네, 소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질문 없으시면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대충 보기에 뭐 파이토치 코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이토치로 만약에 코드를 짜게 되면은 포문을 이런 식으로 아까 설명드린 대로 토폴로지컬 솔트 순서대로 포워드를 진행하고 마찬가지로 토폴로지컬 솔트의 역순대로 이제 백워드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게 요지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간단하게 뭐 코드를 짠다면 이런 식으로 짜라라는 것인데, 코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디언트 체킹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백프로파게이션을 저희의 힘으로 만약에 이제 코딩을 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것을 이제 디버깅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제 저희가 구현한 코드가 맞는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인데요. 정말 그레디언트의 순수한 정의에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작은 값 h가 있을 때 어떤 함수가 있고 어떤 점 x에서 굉장히 작은 값 h만큼 떨어진 부분에 이제 기울기를 이제 차이와 이 두 점 사이의 이제 직선이죠. 두 점을 가로지르는 직선을 긋는 것으로 이제 기울기를 구해서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구한 그레디언트와 이제 뉴메릭 그레디언트 이렇게 수식으로 숫자로 구한 그레디언트가 같은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뉴메릭 그레디언트가 이제 정확한 걸 저희가 알면은 왜 백프로파게이션을 굳이 사용하냐 하면은 당연하게도 이제 뉴메릭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어쨌든 한 파라미터에 대해서 무조건 계산을 2번 이상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느려서 이제 실제로 이걸 뉴메릭 그레디언트를 쓰진 않고요. 다만 코딩이 제대로 됐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디버깅 과정을 위해서 뉴메릭 그레디언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번 강의의 전부이고요. 결국에는 백프로파게이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나타냈고 백프로파게이션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이제 의문이 들 수 있는 게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나 뭐 아니면 체이너, 뭐 MXNet 전부 이런 이제 패키지들이 다 해주는데 굳이 저희가 그레디언트라는 과정을 알아야 되는가? 라고 한다면은 이제 교수님이 말하시기로는 물론 알 필요는 없지만 안다면 훨씬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러면 왜 좋냐 하면은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도 어쨌든 사람이 만든 것이고 간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저희가 원하는 대로 백프로파게이션이 되지 않을 때가 발생할 것이고 이럴 때 어디서 어떻게 잘못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백프로파게이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디버깅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주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정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모델을 어떻게 잘 학습할 것인가에 대한 팁도 여러 가지 있어서 그 중에 하나가 레귤러라이제이션인데 흔히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죠. L2 레귤라이제이션을 해서 파라미터의 제곱에 대한 서메이션 값을 로스로 넣는 것으로 이제 파라미터들이 많이 커지지 않도록 하는 레귤라이제이션을 넣는 것입니다. 만약 이제 레귤라이제이션 같은 방법들이 없다면은 아래의 그래프와 같이 모델은 보통 이제 굉장히 파라미터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입력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모두 학습을 할 수 있겠지만 즉 트레이닝이나 이런는 계속 낮아질 수 있겠지만 그게 오직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만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하지 못해서 테스트 에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과정을 이제 오버피팅이라고 하고
그런 오버피팅을 막기 위해서 제안된 것이 레귤러라이제이션이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L2 레귤러라이제이션이 왜 오버피팅을 막는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파라미터가 이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파라미터의 범위가 뭐 만약에 0에서 1 사이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좁겠죠. 따라서 그 파라미터의 범위 안에서 트레이닝 에러를 최소화하는 함수를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이제 힘들지만 어쨌든 그 generalization, 일반적인 데이터에 대해서도 잘 통용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반면 시타 값이 뭐 0에서 만까지 혹은 뭐 천만까지이다 범위가 라고 한다면은 그 넓은 범위에 어쨌든 한 점은 분명히 트레이닝 에러를 0으로 만드는 즉 트레이닝 에러에 완전 최적화된 파라미터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넓은 범위를 탐색하게 된다면은 오버피팅이 일어나기 쉽다라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가정이고 따라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이런 식으로 L2 레귤러라이제이션을 보통 넣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팁은 벡터라이제이션으로 아래 코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사용하였던 NER 모델을 아마 예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NER 모델에서 저희가 단어를 워드를 벡터로 만들 때 여러 가지 워드가 있었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Windows in Paris are amazing이었나요? 말이 안 돼. 아무튼 여러 가지 단어가 있었는데 단어를 하나 벡터로 만드는 것보다는 전부 뭉뚱그려서 단어를 일단 매트릭스로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그 매트릭스에 대해서 연산을 하는 것으로 더 빠르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게 이제 벡터라이제이션이라는 기법이고 아래의 그림에서는 이런 벡터라이제이션 과정을 통해서 훨씬 더 빠르게 학습이 가능하였다라는 것을 이제 시간을 비교를 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위의 코드를 따라 하면은 10배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비선형 함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쓰고 있는데요. 이제 딥뉴럴 네트워크가 왜 좋은 성능을 내는가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비선형적인 관계를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인데 그럼 비선형성을 어떻게 만드냐라고 한다면은 아까 쓰여 있던 이제 WX 플러스 B라는 이제 흔히 말하는 어핀 변환, 뭐 어파인 변환 아니면 선형 변환을 가지고서는 비선형적인 관계를 만들 수는 없고 거기에 보시고 계시는 로지스틱 시그모이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런 함수를 걸거나 아니면 뭐 하이퍼볼릭 탄젠트 아니면 하이퍼볼릭 탄젠트 등의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비선형성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원래 딥러닝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그러니까 정확히는 퍼셉트론이 처음 발표됐을 때는 맨 왼쪽에 있는 로지스틱이 먼저 사용되었는데요. 퍼셉트론의 주요 목적은 0이냐 1이냐, 그러니까 이진 분류가 원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그모이드 함수를 보통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그모이드가 이렇게 있는데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값 이제 Z에 0이 들어갔을 때 그 값이 0.5로 뭔가 이게 조금 불안정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한된 게 이제 하이퍼볼릭 탄젠트여서 입력값이 0일 때 y값도 이제 함수값도 0인 함수를 만드는데 다만 뭐 표현하는 것은 시그모이드와 비슷하게 표현한다라는 게 하이퍼볼릭 탄젠트입니다. 그래서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잘 보시면 결국에는 시그모이드를 2배를 하고 그 다음에 평균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운데 값을 0으로 맞추는 것에 불과해서 결국엔 뭐 리스케일을 해야 했다, 뭐 쉬프트를 하였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문제는 로지스틱이나 하이퍼볼릭 탄젠트나 둘 다 이제 익스포넨셜 값을 계산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연산에 복잡함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한된 것이 이제 하드 하이퍼볼릭 탄젠트여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잘 아시는 렐로 함수와 굉장히 비슷한데요. 기본 골자는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를 조금 더 선형성을 강조하여서 뭐 마이너스 1 이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1로 고정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는 선형성을 띠게 되고 1을 넘어서면 1을 초과하게 되면 1로 고정 하는 식의 함수가 하이퍼볼릭 탄젠트입니다. 딱 보기에는
이제 1초거나 마이너스 1 미만의 범위에서 그레디언트가 제로이기 때문에 학습이 굉장히 잘 안 될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 학습이 굉장히 원활하게 잘 되었기 때문에 굳이 시그모이드나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쓸 이유가 없다. 우리가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많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사용된 것이 하드 하이퍼볼릭 탄젠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안된 것이 렐로인데요. 하이퍼볼릭 탄젠트도 잘 되는데 하드 하이퍼볼릭 탄젠트도 잘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왼쪽에 있는 렐로 같이 극단적인 예도 잘 되겠지 라고 생각해서 적용을 하였고 실제로 이제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딥러닝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한다면은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렐로부터 쓰고 그 다음에 렐로가 안 된다면 차차 다른 것들을 이제 쓰는 것이 좋다라고 하실 정도까지 렐로가 굉장히 딥러닝 발전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렐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0 미만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0 이하인 부분에 대해서는 함수값이 다 0인데 이것을 조금 개선을 한 것들이 리키렐로나 파라메트릭 렐로 등도 제안이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딥러닝 모델의 파라미터를 초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먼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딥러닝 모델의 파라미터,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큰 값이나 너무 작은 값으로 설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초기화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방법을 쓰냐라고 하면은 바이어스를 개선할 때는 보통 0으로 초기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스가 아닌 웨이트를 구할 때는 뭐 어떤 굉장히 작은 값 R에 대해서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유니폼한 이제 분포에서 랜덤하게 추출하는 것으로 웨이트를 초기화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주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하비어 초기화 방법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아래 식과 같이 출력의 개수와 입력의 개수에 따라서 이제 웨이트의 값의 범위를 지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출력이나 입력이 굉장히 많다면은 이제 웨이트가 갖는 범위를 작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옵티마이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하여도 보통 잘 될 것이다 라고는 하지만 이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 러닝 레이트를 조정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요. 러닝 레이트가 또 작아도 안 되고 커도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대안할 방법으로 아답티브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라고 하고 이제 보통의 경우 그냥 아담을 사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아담을 사용하더라도 러닝 레이트를 스케줄링 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 뭐 러닝 레이트를 어떻게 구하냐라고 한다면은 보통에는 한 이제 1에 뭐 10의 마이너스 3승 같은 경우를 이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의 식과 같이 이제 뭐 러닝 레이트를 F폭이 돌 때마다 점점 낮추는 방식으로 이제 러닝 레이트를 조절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렉처 4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어려우신 사항이 있으셨다면 말씀해 주시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